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 굿모닝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쵸? 새로운 한 주이면서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9월 1일 첫 거래일이고 9월 첫날이에요, 여러분들. 9월 첫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기분이 정말 좋고요. 일단 우리가 8월 달에 좀 어려웠습니다. 8월 달 시장은 상당히 그 박스권에서 좀 막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자,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보내주고, 이제 우리 9월 달 새롭게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은 좀 긍정적인 기운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 인사 한 번씩 하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임님, 디누씨님, 라인님, 네, 반갑습니다. 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일단 금요일날 저녁까지는 미증시를 받고 어제 이제 우리 딸쌍둥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딸쌍둥이들과 처음으로 찜질방에 갔다 왔습니다. 찜질방 가서 묵은 때도 좀 벗어내고 좀 피로를 풀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찔레공주님, 네, 지니님, 네, 반갑습니다. 크라우드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좋아요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 거래일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증시 이야기 잠깐 드리고 나서 주말간에 특별하게 이슈가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내용들, 그리고 체크해 봐야 될 내용들 이야기 드리면서 섹터하고 종목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 방송 보시고 제 방송은 항상 여러분들 이어지는 거 아시죠?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도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때문에 아마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영상 업로드 되니까 개인 유튜브 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제 개인 유튜브 영상 내용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컨텐츠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제 개인 유튜브 오시면 또 퇴근길 주식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쇼츠로 짧게 찍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냥슈님, 안나왈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금요일날 제가 이제 한국 시간 금요일과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죠. 저는 이제 미증시를 계속 체크하고 있었는데 너무했어요. 그쵸? 아마 미증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 무슨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사를 좀 계속 체크해 봤었습니다. 네, 송정부님 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출근길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미증시를 보면서 조금 이거 이 정도면은 무슨 일 났나? 싶을 정도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물론 다우지수, 나스닥 3대 지수 전부 다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3%, 그리고 테슬라가 3.5%,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보였었던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크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왜 하락을 했는지 내용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7월 미국 PC 가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점은 오히려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 불복 소송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알리바바가 AI 칩을 만들어서 뭐 시험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투심을 전반적으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전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쵸? 중국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했다라는 건 뭐 괄목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 매그니피센트 7 혹은 미국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기술주들이 폭락을 보일 만큼 급락을 보일 만큼의 어떤 이유가 됐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뭐 주가는 반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쵸? 그래서 뉴욕 증시가 결국 3대 주가 지수가 동반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PC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제 근원 PC 같은 경우 7월 기준 전월비 0.3% 상승했고
PC도 0.3%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뭐 2.6%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이 예상했던 전망치에는 비슷했어요. 시장 전망치와는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부합했지만 이전보다는 높게 나왔던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예비치보다 소폭 하회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시간 때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가 58.2였습니다. 예비치가 58.6이었고, 그쵸? 예비치 대비 0.4포인트 하락을 한 거예요. 전월치는 61.7포인트였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소비자 심리 지수도 조금은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H20, 이거 중국 알리바바, 이게 참. 알리바바 외에 다른 중국 기술 기업들도 이제 엔비디아의 H20 칩을 대체할 제품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낙폭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 이야기를 잠깐만 좀 드리면 아까 제가 이렇게 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그쵸? 이 PC 지표가 여러분들 미국 통화정책 결정에 핵심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쵸? 물론 여러 가지가 CPI도 있겠지만 PC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어떻게 보면 7월 시장 그러니까 핵심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월 예상치와 부합하면서 소폭 상승을 했고요. PC 가격 지수가 미국 거주자들이 이제 상품하고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거든요. 그래서 페드에서는 이 2% 물가 상승률이라는 어떤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알려진 이 CPI 대신에 PCE 지수를 근거로 좀 더 삼는 편입니다. 그쵸? 어쨌든 그 7월 PCE 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해요. 그리고 근원 PC도 전년 동월 대비 봤을 때는 2.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게 보면 3월 달에 3.0%였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이후에 좀 완화가 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증가했다라고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아마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0.25% 인하할 확률이 83.2에서 87%까지 올랐습니다. 친트럼프 인사 월러 이사가 고용시장 위축이 좀 뚜렷하게 확인되면서 9월 FOMC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비컷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또 시사한 바가 있는데 0.5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0.5포인트는 시장이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0.25% 안정적으로 경제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딱 0.25포인트가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윤서님, 김상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래서 다음 한번 이야기도 한번 볼게요. 이번 주 체크리스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리스트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동시에 이슈와 섹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국 이번에 이벤트가 좀 있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매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이런 것들 좀 중요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매주 말씀드려서 좀 아쉬웠고 참 죄송했는데 이번 주는 딱히 어떤 지표들을 볼 만한 건 없습니다. 스케줄상에서. 어떤 지표들이 되게 중요하게 나올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중국 전승절 이벤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거 아까 AI 버블 지속 이게 그 알리바바 AI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가져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 미국 고용지표입니다. 딱히 중요한 내용들 없어요. 이번에 지표들은. 다만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첫 번째가 9월 3일 전승절 행사입니다. 전승절 행사. 중국의 이 전승절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9월 3일이기 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부터 인도 모디 총리까지 중국에 지금 집결 모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가운데 전승절 이게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쵸? 푸틴 대통령이 방중 같은 경우도 작년 5월 달에 중국 국빈 방문 이후 1년 3개월 만에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 중국 CCTV에서도 러시아가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 6개 창립회원국 가운데 하나고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이 상하이 협력기구 안에서 이 프레임이란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프레임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연계해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러 정상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김정은도 함께 참석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국이 최근에 브릭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이 협력기구 여기에 중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김정은 그러니까 부각된 상황이죠. 그래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도 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9월 3일 전승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9월 1일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출발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보냐면 지금 결국 우리는 뭐 전승절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대표로 누군가가 갈 거 아니에요. 전승절을. 그쵸? 이재명 대통령이 못 가는 상황이니까 누군가 갈 건데 지금 이게 우원식 의장이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뭐 적극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중국의 중재로 아마 이제 우원식 의장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최근 대통령 중국 특사단한테 한반도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앉겠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나란히 앉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우 의장이 북중러 정상들과 인근에 배치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볼 겁니다. 우원식 의장이 어디쯤에 앉아서 김정은과의 어떤 만남이 있을지. 근데 물론 중국이 도와준다고 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과연 중국의 중재로 했을 때 이걸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나오기는 전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트리거가 된다라기보다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스탠스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푸틴이 나왔으니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가 전략적 주도권을 거의 쥐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올해 3월 이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에서 3,500km, 제곱킬로미터 이상 영토하고 149개 마을을 장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의 99.7%, 그리고 도네츠크주의 79%, 남부 자포리자주의 74%, 헤르손주의 76%를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루안스크주를 완전히 장악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때 뭐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트럼프하고 푸틴 만남이 있고 나서 젤렌스키가 만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되게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해지게 되면 방산주가 좀 강해질 것이고, 그렇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주는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 말고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반군 정부 총리가 사망했다라고 나왔고요.
무장정파 하마스 대변인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상회담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푸틴이 안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논게 될 거고,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성사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를 이야기했었고, 러시아를 통한 제3국에 대한 제재도 나왔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무뎌지긴 했습니다. 재건축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 3차 상법 개정안 논의 내용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 주 체크리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상법 개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도 저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날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9월 달에 어쨌든 처리가 예고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책 기대감이 재점화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네, 대박기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까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내용과 같습니다. 그죠? 정부의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됐는데 지주사, 저평가주를 중심으로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3차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위축된 증시를 만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쵸? 그런 대주주 요건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정부 정책의 어떤 추진력이 관철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또 하나 구윤철 부총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언제 결정할 것이냐, 그 종합정책 질의에서 진전된 방향이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빠르게 결정하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빠르게 결정하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빠르게 결정하는 것은 9월 초에 결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50억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소영 의원 발언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50억 원 유지하는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빨리 해야 된다. 뒤늦게 50억 해봐야 어쩐 그 모멘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거기에 동의를 100% 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죠? 자, 반대로 얘기해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갔습니다만 지주사, 금융, 보험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 있을 겁니다. 자사주를 다수 보유한 일부 지주사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라는 취지는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사주 소각 시의 경영권 위험 노출이라든지 유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취약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되죠. 주당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이익이 상승합니다. 그죠? 주당 이익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적인 주주 혜택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눌려 있는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완화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 최근 국내 대기업 주요 지주사들 사이에서 자사주 소각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HMM도 2조 2천억 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에 나섰고 발표한다고 했고,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네이버, 기아도 잇따라서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LG도 2,500억, 그리고 두산도 이미 올 2월에 3,6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시장에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자사주 소각 사유를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런 선제적인 압박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팔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일단 그 부분은 나중 문제고 우리는 일단은 관련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지주사, 그죠? 뭐 증권, 보험주, 자사주 보유 비중이 많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으니까 아마 3차 상법 개정안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이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계속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대박기원님. 자, 세 번째가 AI 버블. 이거 한번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엔비디아가 정말 세론인 거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인정하기 싫지만 엔비디아 차트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차트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추세를 깬 건 맞아요. 단기적 추세를 깨긴 깼습니다. 다만 여전히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들, 그쵸?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뭐다? 기술적으로는요, 일단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웬만하면 차트를 잘 안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샘 올트먼이 발언이 시초였을까요? 그 샘 올트먼의 입이 문제였을까요?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도 같이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경제 지표가요,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된 기술주들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 강했던 흐름들에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 아쉽긴 해요. 그렇죠? 보면 명분이라는 거죠. 왜 하락을 했냐라고 좀 보면 중국 대형 기술지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알리바바의 AI 칩은 기존 칩보다 더 범용성이 높고 더 다양한 AI 추론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새로운 칩은 중국 내 업체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금까지 알리바바 AI 칩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와 제작된 거는 대비된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너튜브 유튜브 보면 이제 막 중국 어떤 뭐 실상 이런 영상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 보시면 과연 알리바바 그 중국의 기술력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워낙에 폐쇄성이 짙은 국가이기 때문에 못 믿겠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 정도로 이제 기술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밝혀진 것보다 좀 과하게 밝혀질 수도 있지 않는 내용일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된다. 근데 알리바바가 AI 개발 칩을 했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좀 보였다라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AI 칩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중에 또 하나였고, 그럼 뭐 결국에 그거죠.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칩을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그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죠. 그렇죠? 중국의 기술 기업들도 미국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데 어렵긴 했어요. H2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블랙엘이나 H100 칩에 비해 성능도 떨어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이유로 해가지고 중국 수출 제한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말들이 많았죠. 물론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이미 H20을 대체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또 뭐예요?
자국 기업을 안보를 이유로 H20 구매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백도어에 대한 이야기 이슈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알리바바가 새로운 개발한 이 성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좀 계속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알리바바는 CPU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좀 과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2차 전지도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또 밀렸어요. 근데 2차 전지 왜 밀렸냐면 그 LNF가 상반기 부채 비율 400% 돌파를 하고 유동 비율이 50%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됐었고요.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한국판 IRA 현재 설계대로 실행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연간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쵸? 국내 생산, 국내 사용 까다로운 환급 요건 때문에 국내 기업들한테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밀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미국 감세법 OBBBA 이게 시행이 됐죠. 그러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또 수요 둔화 위기에 놓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그 보고서에서 나온 거고요. 지난달 발효한 그 감세액 때문에 미국 내 한국산 배터리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세법이 미국 정부의 전기차 구매세 공제를 당초 예정보다 한 7년가량 앞당겨서 다음 달 말 종료하는 내용이 핵심인 거고요. 보조금 역할하던 이 구매세 공제가 없어지면 전기차 구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전기차 가격도 올라갈 거고 부품 배터리 수요도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게 골자인 거고 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유럽연합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시장, EU 시장 23.5% 점유하던 한국 배터리가 48.8%까지로 떨어졌어요. 이 기간 중국은 저가 배터리를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올렸습니다. 오빠법 학신님. 오빠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그 연구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뭐냐면요. 국내 배터리 업계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전기차 외에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웃긴 건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이 해소됐다라는 시장의 어떤 내용은 없었어요. 저 역시도 캐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배터리 업계들이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건요. 전기차가 아니고요. ESS로 전환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는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화장품 섹터요. 화장품 sek터는 에이펙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저는 나빠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몇 개 정해져 있고 그 이슈들이 일단 이벤트가 더 먼저 와 있어요. 한한령보다. 그런 거는 체크하셔야 돼요. 화장품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 외의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 일단 반도체만 보더라도요. 엔비디아 반도체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시대적인 변화, 시대가 부르고 있어요. 시대가 AI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글로벌 빅테크가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도 향후 5년간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용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 GPU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고성능 AI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말고 AMD 그리고 뭐 CSP 글로벌 CSP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자체 주문형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구글 마찬가지죠. 그쵸?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GPU하고 AI 가속기 시장 규모가 지난해 1230억 달러에서 올해 2070억 달러 약 67%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디아에 따르면요. AI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 시장이 30년에 2,860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하나로 약 370조 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이런 쪽을 봐야 될 거예요. 반도체 확장에서
인프라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디지털 인프라하고 인프라 자산 두 가지죠. 그러니까 공항이라든지 항만 이런 것들을 하는 전통적 인프라가 있고 데이터 센터, 광 케이블 이런 것들을 하는 디지털 인프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인프라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시간 잠깐 지금 급하게 편집을 좀 해서 이거 캡처를 좀 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디지털 인프라가 케이블이라든지 전력 이런 부분이잖아요. 최근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 및 순매도 상위 종목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좀 캡처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반도체에서 좀 매도가 나왔었고요. 전력, 그쵸? 뭐 CNS, 전기, 일렉트릭, 중공업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져서 시작해서 전략 구강이 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월말 그리고 월초 이 첫 거래는 변동성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 별 내용은 아닌데 고용지표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건 제가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매일매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거래일 9월 첫 거래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왕운의 전태집 파트너였고요. 오늘도 성투하세요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